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챙겨온 거예요.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 내 앞에선 온갖 아양을 다 떨던 그 아이가 두고 간 다이어리. 우연히 펼쳐본 그 일기장엔 내 심장을 도려내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가는 날은 지옥 입성. 늙은 마녀가 빨리 죽어야 20억이 내 건데. 그 밑에는 더 끔찍한 아들의 메모까지. 조금만 참아. 엄마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 보낼 명분 찾고 있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산 송장 취급하며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집 문을 닫는 순간 너희들의 인생도 닫히게 될 거라고. 지옥이라 불렀던 이곳에서 쫓겨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지옥.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삑삑 삐비빅. 익숙한 도어락 해제음이 울리고 나는 무거운 반찬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채 아들 내외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이 며칠째 환기를 안 시킨 게 분명했죠. 나는 신발장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며느리의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유 세상에. 신발 꼬라지 좀 봐라. 애가 어쩜 이렇게 칠칠치 못해. 거실로 들어서니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벗어둔 옷가지가 산처럼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커피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가져온 반찬통들을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파김치랑 멸치볶음 좀 넉넉히 해주세요. 저번 거는 너무 짜서 민준 씨가 입도 안 대더라고요. 어제 저녁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짜기는커녕 싱거워서 간장이나 더 쳐서 먹으라고 하려다 참았는데 내 아들 핑계를 대니 안 해줄 수가 없었죠. 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식탁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늙은 나이에 파출부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허리야. 행주를 빨아와 식탁 위에 얼룩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식탁 한 구석에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어 그것들을 옆으로 치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두꺼운 다이어리 하나가 내 손등에 밀려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탁! 다이어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펼쳐졌고 나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려다 멈칫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붉은색 볼펜으로 벅벅 그어놓은 글씨가 내 눈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시댁 가는 날은 지옥 입성하는 날. 아, 진짜 토 나온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고 눈을 비비며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분명 며느리 이수진의 글씨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적힌 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늙은 마녀가 빨리 죽어야 20억이 온전히 내 건데 언제까지 그 비위 맞춰주며 살아야 해? 냄새나는 반찬 싸들고 올 때마다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다. 이게 무슨...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녀, 냄새나는 반찬? 내 앞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살 웃던 그 얼굴이 떠올라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글 밑에 너무나 익숙한 또 다른 글씨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최민준의 글씨였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요즘 엄마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치매 판정만 받으면 바로 요양원 처박아 버릴 명분 생기니까. 그때까지만 효자 노릇 좀 하자. 그 아파트 팔면 다 자기 거야. 눈앞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으, 으아.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지만 막힌 속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장사하며 내 입에는 썩은 것만 넣고 놈의 입에는 금수저만 물려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아파트를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 민준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새끼가 어떻게 나를. 배신감은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올려둔 보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다듬은 파김치, 멸치볶음, 장조림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먹지 마. 내 손맛이 냄새난다고? 그래, 더러워서 못 먹겠지. 나는 싱크대 개수대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펼쳐놓고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을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튀어 내 옷을 더럽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처먹지 마. 이것들아. 내 피 같은 음식, 너희들 주둥이에 들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철퍼덕, 철퍼덕. 반찬들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빈 반찬통을 싱크대 안으로 집어 던지자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옥? 그래, 너희들이 사는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내가 오늘부로 그 지옥문 확실하게 닫아주마. 나는 빈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에 정리해뒀던 며느리의 구두를 발로 뻥 차버리고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인내심조차 없어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나는 창밖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이름을 찾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우리 예쁜 며느리. 그 이름들이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양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빨리요? 아이고 할머니. 지금도 규정속도 꽉 채워서 가고 있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예, 급해요. 아주 급해. 내 인생에 낀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거든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며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눌러 이름을 바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는 타인일로, 우리 예쁜 며느리는 타인이로. 저장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 끝에 서린 살기를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게 누르던 비밀번호 1234가 오늘따라 낯설고 역겨웠습니다. 아들놈 생일이었으니까요. 나는 도어락 덮개를 열고 설정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겠습니까? 기계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 남편이 죽고 빚더미에 앉았던 그 날짜를 조합했습니다. 띠리링.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현관문이 굳게 잠기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나만의 요새였습니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벽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대형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최민준과 며느리 이수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바보처럼 행복해하는 내 얼굴. 가증스러운 것들.
내 앞에서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어. 나는 벽으로 다가가 액자를 두 손으로 잡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가위를 가져와 쪼그려 앉았습니다. 유리 파편 사이에서 사진을 꺼내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가위로 푹 찔렀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돈에 미쳐서 애미를 팔아먹으려는 짐승이지. 서걱, 서걱. 가위질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갈기갈기 오려 쓰레기통에 처박고 나서야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묵직한 철문을 열자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내 인감도장, 그리고 예금 통장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탐났던 거지? 내가 죽어야만 가질 수 있다고 했냐? 나는 서류들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오히려 뜨거운 내 가슴을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챙겨 평소 쓰지 않던 낡은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아파트 관리실과 연계된 사설 보안업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보세요? 나 백오동 1201호 김영숙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집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줘요. 네, 최고 수준이라시면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누구도 설령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요. 만약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경찰 부르고 출동해줘요. 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고객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혹시 무슨 위협이라도... 위협? 위협이라. 나는 헛웃음을 흘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 도둑놈들이 살고 있었지 뭡니까? 아주 오랫동안. 아무튼 부탁해요. 벨 누르는 즉시 인터폰 영상 녹화되게 설정해주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으니 40년 전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떨었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슬픔과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띠링. 휴대폰 문자 알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을 켜자 타인 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머니, 반찬 잘 먹을게요.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나는 메시지를 보며 싸늘하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습니다. 사랑?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 와라. 와서 한번 지져봐라. 내가 문을 열어주나.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차단 목록에 타인 1과 타인 2를 차례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현관 밖에서 들려올 그들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현관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삐비빅, 삐비빅 삐익. 예상대로 도어락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이씨, 왜 안 열려? 엄마, 문 열어.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최민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주무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을 놈이 비밀번호가 바뀌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나는 천천히 인터폰 앞으로 걸어가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 최민준의 얼굴은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아, 김영숙,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노망이 났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비밀번호 장난질이야.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김영숙이라니. 내 이름 석자가 아들 입에서 저런 오물 같은 욕설과 함께 튀어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 씨, 목소리 좀 낮춰요. 동네 사람들 다 듣겠어. 옆에서 며느리 이수진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끄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현관문을 뚫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낮춰?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엄마, 문 열라고.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쾅, 쾅, 쾅. 그때 앞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내 친구 박정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밤늦게 이게 무슨 행패야. 최서방, 자네 제정신인가? 박정자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수진이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박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말도 마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희를 못 알아보세요. 비밀번호도 바꾸고 문을 안 열어주시네요. 안에 쓰러지시기라도 했으면 어떡해요. 뭐, 영숙이가 치매? 아까 낮에도 나랑 멀쩡하게 통화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오셨어요, 갑자기. 아휴, 불쌍한 우리 어머님. 이수진이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순식간에 치매 환자로 만드는 저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최민주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줌마, 남의 가정사 끼어들지 말고 들어가세요. 경찰 불렀으니까. 잠시 후 경찰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 우리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데 안에 갇혔어요. 문을 따야 합니다. 최민준이 경찰에게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인터폰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계세요? 아드님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수화기를 들지 않은 채 통화 버튼만 눌러 스피커폰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양반, 나 치매 아닙니다. 아주 멀쩡해요. 내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자 최민준과 이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민준이잖아요. 문 좀 여세요. 내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저것들 당장 쫓아내주세요. 나는 저런 아들 둔 적 없습니다.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가라고 하세요. 내 서슬 퍼런 목소리에 경찰관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어머님 의사가 너무 확고하신데요? 이건 가정 문제라 저희가 강제로 개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치매라니까요. 저거 다 헛소리라고요. 돌아가세요.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범죄 처벌받습니다. 경찰이 강경하게 나오자 최민주는 현관문을 걷어차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있나? 경찰이 돌아가고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이수진이 현관문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 거주 중. 보호자 외 출입 금지. 벨 누르지 마세요. A사 용지에 매직으로 쓴 안내문이었습니다. 나를 이 집안에 가두고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흥분하는 대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최민준 가족 카드, 이수진 법인 카드.
내가 매달 500만 원씩 한도를 채워주던 그 카드들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분실 신고 및 거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줄이 끊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카드사에서 정지 문자가 날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카드 정지시켰어. 당장 생활비 써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뭐, 이 노인네가 진짜. 최민준이 다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 김영숙, 당장 카드 풀어. 돈으로 유세 떠냐? 치사하게 이럴 거야. 나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현관문 앞에 갖다 댔습니다. 더 짖어봐라. 더 크게. 내 놈들 바닥을 아주 싹 다 기록해 줄 테니. 어머님, 나오시라고요. 우리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쩜 이렇게 독하세요? 이수진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가증스럽던 교양은 온데간데없고 돈 앞에 발작하는 추악한 본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그들의 발악은 경비실 직원이 올라오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요란한 드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열쇠 수리공이 도어락에 드릴을 갖다 대고 있었고 최민준이 옆에서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뜯어내요. 안에 사람 있다니까. 하지만 그 시도는 1분 만에 무산되었습니다. 내가 어제 신청한 사설 보안업체 요원 2명이 덩치 큰 몸으로 그들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동의 없는 강제 개방은 불법입니다. 물러나십시오. 내 집이라니까. 너네 뭐야? 최민준이 보안 요원 멱살을 잡으려다 대려 제압당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꼴을 보며 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층 화단 앞 벤치에 이수진이 동네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저렇게 되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제는 저한테 도둑년이라고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찍어내는 척하며 내 흉을 보는 며느리.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것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나를 미치광이로 몰아세워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 이거지? 나는 거실 책장 구석에 꽂혀 있던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훅 불어내고 법률사무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변호사들의 이름을 훑어내려가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돈, 내 집, 내 인생. 단 하나도 너희들에게 뺏기지 않아. 절대로. 챕터 3 필연적 조력자. 일주일 후 띵동띵동 인터폰 화면에 집배원 아저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의아한 마음에 문을 열어주고 등기 우편을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 최민준 사건 본인의 자, 사건 본인 김영숙. 이 썩을 놈이 기어코. 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청구 원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건 본인은 중증 치매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됨. 멀쩡한 어미를 법적으로 바보 천치로 만들어서 재산을 꿀꺽 삼키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흥분해서 날뛸수록 놈들이 원하는 정신 나간 노인네 꼴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나는 옷장을 열어 가장 점잖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넘기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법으로 해보자 이거지. 내가 눈뜨고 당할 줄 아냐.
가정법원 민원실은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 앞에 섰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여기서 취소 못해요. 답변서 내시고 신체 감정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니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나을 텐데요. 창구 직원이 귀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나는 로비 구석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라니. 수임료가 수백, 수천만 원은 할 텐데 지금 내 현금은 묶여 있고 당장 융통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놈이랑 재판을 하게 생겼으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나직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청년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매에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쇼? 나한테 볼 일 있소? 나는 가방을 끌어안으며 경계했습니다. 아들놈이 보낸 사람일까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김영숙 후원자님 아니십니까? 후원자라는 말에 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죽고 힘들게 살던 시절에도 꼬박꼬박 3만 원씩 보냈던 보육원 후원이 생각났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청년은 주머니에서 낡은 코팅지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빛바랜 편지지였습니다. 힘내거라. 세상이 춥더라도 내 마음속 불씨는 꺼트리지 말아라. 내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접니다. 그때 키다리 아줌마라고 불렀던 꼬맹이 강진우입니다. 강진우.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한다기에 참고서라도 사보라고 용돈을 조금 더 챙겨 보냈던 그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어?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법원 공고에서 후원자님 이름을 봤습니다. 성년 의견 청구 건이었는데 주소가 낯이 익어서 확인해 봤더니 후원자님이시더군요. 걱정이 돼서 며칠을 찾았습니다. 강진우가 내 옆자리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후원자님, 지금 곤란한 상황이시죠? 아드님이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 맞습니까? 나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생판 남인 이 청년이 내 속사정을 꿰뚫어보고 걱정해주는 게 고마워서, 그리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데 남이 나를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이 서러워서였습니다. 그래, 맞네. 내 아들놈이 나를 미친년 취급해서 요양원에 가두려고 해. 내가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돈도 다 묶여서 변호사 살 돈도 없고. 강진우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그 돈 덕분에 제가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자네가? 정말인가? 네. 지금 바로 반격 시작하죠.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강진우는 그 길로 나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빠르게 일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뇌파 검사, MRI, 인지 능력 테스트 등 온갖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 뒤 담당 교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뇌가 50대보다 더 깨끗하세요. 치매는커녕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데요. 사무 처리 능력 완전함이라고 소견서 써드리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강진우는 서류 봉투를 흔들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강진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더니 순식간에 서면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내용 증명 및 고소 예고 통지서 수신인 최민준. 이걸 아드님에게 바로 보낼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마 이거 받으면 기겁할 겁니다. 강진우가 내용을 읽어주는데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강 변호사, 정말 고마워. 내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후원자님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아드님 청구 기각시키고 재산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막을 겁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와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맞은편에서 깍두기를 잘라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는 강진우를 보며 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 든든하구먼. 정말 든든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강진우가 차 문을 열어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또 행패 부리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 명함 현관에 잘 보이게 붙여두시고요. 그래, 그래야지. 조심히 가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붙여놨던 치매 노인 거주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 떼어내 벅벅 찢어발겼습니다. 그리고 강진우가 준 명함을 도어락 위에 보란 듯이 꽂아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예 변호사 강진우. 이제 지옥의 문은 닫혔고 반격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경쾌하게 누르고 당당하게 나의 성으로 입장했습니다. 한 달 뒤 기각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에는 단 4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청구 기각. 아들 최민준이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던 시도는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진우 변호사가 보내준 통지서를 손에 쥐고 나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하염없이 웃었습니다. 하하, 꼴 좋다. 꼴 좋아.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겼다는 안도감과 자식과 법정 싸움까지 가야 했던 비참함이 뒤섞여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후원자님, 통지서 받으셨죠? 이제 완전히 자유십니다. 아드님도 당분간은 항소할 엄두 못 낼 겁니다. 그래, 고맙다. 다 내 덕분이야. 근데 진우야. 이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으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너무 치열하게 사셔서 그래요. 이제는 후원자님, 아니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없으세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요. 버킷리스트? 나는 거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꽉 막힌 아파트 단지, 숨막히는 회색벽. 문득 10년 전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캠핑카 하나 사서 전국 일주나 하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은 갔고 나는 아들 뒷바라지에 매여 이 아파트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진우야, 나 여행 가고 싶다. 아주 멀리. 좋죠. 어디로요? 해외라도 보내드릴까요? 아니, 내 차 몰고 발길 닿는 대로 가보고 싶어. 캠핑카. 그래, 캠핑카를 사야겠다. 다음 날 나는 진우와 함께 중고차 매매 단지로 향했습니다. 딜러가 집채만 한 대형 버스 캠핑카를 보여주며 침을 튀겼습니다. 사모님, 이게 아주 호텔입니다. 호텔. 침대도 킹사이즈고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5세에 저런 괴물을 몰고 다니는 건 욕심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는 하얀색 승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타리아를 개조한 세미 캠핑카였습니다. 아담하지만 단단해 보였고 무엇보다 내가 다루기에 부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놈으로 하자. 내 몸집에 딱 맞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차 키를 받아든 순간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자유호다. 내 인생의 자유를 싣고 달릴 놈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운전이었습니다. 장롱 면허 30년. 나는 그 길로 운전 연수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강사는 내 나이를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대형 승합차는 좀 위험하실 텐데요. 순발력도 떨어지시고. 강사의 말이 내 오기를 건드렸습니다. 이봐요, 선생.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내 돈 내고 배우겠다는데 왜 초장부터 기를 죽입니까? 빡세게 가르쳐만 줘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학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후진 주차를 연습하고 고속도로 주행까지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을 뻔해 강사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2주가 지나자 제법 폼이 났습니다. 오 어르신,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신데요? 그럼 내가 누군데? 김영숙이야, 김영숙. 운전 합격증을 받아든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거실의 고가구와 소파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휑해지는 집을 보며 나는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의 100일 사진,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내 젊음과 맞바꾼 아들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걸 버리면 정말 엄마로서의 내 인생도 끝나는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가 뭐해? 언제 왔는지 친구 정자가 방문턱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앨범을 부여잡고 우두커니 서 있자 정자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못 버리겠니? 그래도 내 새끼라고? 정자야.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전 물려 키운 놈인데 어떻게 이렇게 원수가 됐을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자식이 부모 등골 빼먹는 거, 그거 죄야. 이거 끌어안고 있어봤자 너만 병들어. 버려. 싹 다 버리고 가볍게 떠나. 정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추억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미련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종량제 봉투를 활짝 벌렸습니다. 그래, 다 부질없다. 이제 나는 누구 엄마 안 한다. 그냥 김영숙으로 살 거야. 툭, 투둑. 앨범들이 쓰레기 봉투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아들이 받아온 상장, 트로피,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올 때 사왔던 스카프까지 미련 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를 꽉 묶어버리자 묵직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정자야, 이 열쇠 받아. 너한테 집 관리 맡길게. 가끔 와서 환기나 좀 시켜줘. 걱정 마. 내가 아주 내 집처럼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을 테니까. 넌 그냥 실컷 놀다 와.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 나는 간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얀색 자유호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트렁크에 쌀과 라면, 그리고 진우가 사준 예쁜 커피 머신을 실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전국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맞물려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자, 가볼까?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내 앞길을 턱 막아섰습니다. 익숙한 차였습니다. 아들 최민준의 차였습니다. 기익.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최민준과 이수진이 튀어나왔습니다. 둘 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준은 수염이 거뭇거뭇했고 이수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악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당장 내려. 최민준이 내 차 보닛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나는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렸습니다. 비켜라. 내 차 찌그러진다. 어딜 도망가요? 법원에서 이겼다고 다 끝난 줄 알아? 내 돈 내놓고 가라고. 그 아파트 내 거라고 했잖아.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 지금 빚 독촉받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카드 맞고 집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수진이 차 문손잡이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악에 바친 그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가족의 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빚? 그건 너희들이 갚아야지. 사지 멀쩡한 것들이 왜 늙은 애미 고열을 빨아먹으려 들어? 그리고 도망? 아니, 나는 여행 가는 거다. 내 돈, 내 시간 써서. 엄마, 진짜 미쳤어? 당장 안 내려? 내가 이 차 부숴버리기 전에 내려. 최민준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위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꽉 쥐고 엑셀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부숴봐. 부수는 순간 바로 경찰 부르고 수리비의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너희 알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뭐. 내 섯을 퍼런 눈빛에 최민준이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나는 클렉슨을 길게 눌렀습니다. 빵! 귀를 찢을 듯한 경적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비키라고 했다. 안 비키면 밀어버린다. 나는 엑셀을 붕붕거리며 위협했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겁을 먹은 최민준이 이수진을 끌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엄마, 진짜 가만 안 둬. 두고 봐. 백미러로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탁 트인 고속도로가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양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호! 나는 자유다. 김영숙 만세.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7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자유호는 거침없이 앞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롯이 내가 잡았습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7번 국도변. 나는 자유호를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명당에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소량기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나는 주전자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원두를 갈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원두 갈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꽉 막힌 아파트 거실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마시던 믹스 커피랑은 차원이 달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드립 커피를 머그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캠핑 의자를 펴고 앉아 수평선 위로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평생 남편 밥 차려주느라 아들 학교 보내느라 해 뜨는 거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요? 혜야, 너도 참 부지런하다. 나도 이제 너처럼 매일매일 뜨겁게 살 거다. 그때 옆 텐트에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젊은 청년 2명이 기어 나왔습니다. 배낭 하나 덜렁 메고 다니는 백패커라고 했던가요? 그들이 내 커피 향을 맡고는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와, 냄새 죽인다. 할머니, 이거 직접 내리신 거예요? 할머니라니. 누님이라고 해라, 누님. 내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짓자 청년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님, 혹시 그 커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해장이 필요하거든요. 공짜는 안 되지. 대신 내가 지금 떡볶이 할 건데 가서 물 좀 떠와. 네, 충성. 나는 프라이팬에 떡과 어묵을 듬뿍 넣고 청양고추를 숭덩숭덩 썰어 넣었습니다. 고추장도 듬뿍, 캡사이신 소스까지 한 바퀴 돌렸습니다. 아들 최민준과 며느리 이수진은 매운 걸 질색해서 지난 10년 동안 내 밥상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속이 느글거려도 꾹 참고 간장 반찬만 해댔었죠. 이제 내 입맛대로 먹을 거야. 매워서 죽더라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잖아.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빨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혀끝이 찌릿하고 머리털이 쭈뼛 섰습니다. 으아, 좋다. 속이 뻥 뚫리네. 물을 떠온 청년들이 떡볶이 색깔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누님, 이거 너무 빨간 거 아니에요? 용암 수준인데요? 사내 놈들이 겁은 많아서. 먹어봐. 기가 막힐 테니까. 청년들이 떡 하나를 집어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맵다.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할머니, 아니 누님 요리 솜씨 대박인데요? 당연하지. 내가 40년 주부 경력이 얼만데. 우리는 둘러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바닥까지 긁어 먹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내 예전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 힙하다, 사이다 썰이다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들이 찍어준 내 사진은 꽤나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 떡볶이를 든 75세 할머니. 저녁이 되자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진우가 알려준 대로 블로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목은 75세 가출 할머니의 매운맛 인생. 오늘은 젊은 친구들과 용암 떡볶이를 먹었다. 며느리가 맵다고 타박하던 내 요리를 이 친구들은 맛있다고 난리다. 역시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 있어야 한다. 발행 버튼을 누르자마자 댓글 알림이 띠링띠링 울렸습니다. 와, 할머니 멋지세요. 저희 시어머니도 할머니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황혼의 청춘이죠. 응원합니다. 수천 개의 응원 댓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치매 노인 취급받던 내가 여기서는 워너비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댓글 하나하나에 하트를 눌러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단양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찾았습니다. 꼭 한번 하늘을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는데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교관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글을 고쳤으며 씩 웃었습니다. 이봐요, 교관 양반. 내가 며느리 구박도 견디고 아들 배신도 견딘 사람이에요. 이까진 높이가 뭐 무섭겠소? 그냥 냅다 뛰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신호드리면 앞만 보고 달리세요. 발 떼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3, 2, 1, 고.
나는 죽으림을 다해 절벽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이 허공을 딛는 순간 덜컹하며 몸이 붕 떠올랐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은 이내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발 아래로 굽이치는 강물과 장난감처럼 작은 집들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내 볼을 어루만지고 구름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야호! 김영숙 살아있다. 나 여기 살아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쪼그라들었던 내 심장이 다시 힘차게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착륙장에 내려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기분만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후원자님, 강진우였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뛰어오는 모습이 영락없는 막내 아들 같았습니다. 아니, 진우야, 여기까지 웬일이냐? 바쁠 텐데. 주말이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심심하실까봐 고기 좀 사왔습니다. 와, 방금 타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내가 누구냐? 하늘을 날고 온 김영숙 여사 아니냐? 우리는 캠핑장으로 돌아와 숯불을 피웠습니다. 진우가 사온 두툼한 한우 등심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진우는 고기를 구워 내 접시에 먼저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아드님 생각은 안 나시죠? 생각은 무슨. 그놈 이름도 까먹겠다. 너랑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나. 한참 맛있게 먹고 난 뒤 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즐거운 시간에 죄송하지만 중요한 일 처리를 좀 해야 해서요. 중요한 일? 또 무슨 소송이라도 남았냐? 아니요, 소송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진우가 서류 2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지만 진우의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때 아드님이 보호자랍시고 나타나서 어머니 재산을 맘대로 하거나 치료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잃으면 내가 내 보호자가 된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머니의 모든 신상 결정권과 재산 관리권을 갖게 됩니다. 아드님은 간섭 못하고요. 그리고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억지로 생명만 연장하는 기계적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품위 있게 가실 수 있도록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친자식은 나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했는데 이 청년은 내 존엄한 마지막까지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넌 어쩜 이렇게 속이 깊으냐?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낳아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가 내 의지처럼 단단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인데요. 진우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재산 20억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보유건과 독거노인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두면 아드님은 유류분 소송을 걸어도 가져갈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 이거다.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내 돈 20억, 그놈들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사회에 좋은 일하고 가는 게 100번 낫지. 나는 망설임 없이 마지막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나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에이, 무슨 말씀을요? 이제 시작인데요. 내일은 어디 가실 거예요? 내일? 남해로 갈까 생각 중이다. 멸치쌈밥이 그렇게 맛있다며? 우리는 밤이 깊도록 모닥불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위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사진 한 방 박자. 내가 오늘 제일 예쁜 날 같아서 말이야. 나는 휴대폰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진우 옆에 섰습니다. 진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는 진우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 김치. 아니, 20억. 하하, 20억. 찰칵. 화면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주름진 내 얼굴이 저렇게 밝게 빛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다. 그날 밤 나는 캠핑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도 나는 하늘을 날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 닥쳐올 시련 따위는 까맣게 모른 채 나는 생애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탓에 나는 국도변에 있는 작은 졸음쉼터에 자유호를 세웠습니다. 차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습니다. 어휴, 비가 왜 이렇게 무섭게 온다냐.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 나는 끓이던 물을 끄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목이 뻐근해지더니 머릿속에서 핑하고 쇠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와 관자놀이를 짚으려는데 왼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살처럼 축 늘어진 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컵을 집으려던 오른손마저 덜덜 떨리더니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챙그랑,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혀가 굳어 어하는 짐승 같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뇌졸중. TV에서나 보던 그 무서운 병이 나에게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해.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나는 바들바들 떨리는 오른손으로 겨우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눈앞이 뿌예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 감각의 의지에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네, 어머니.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진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자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 우, 아, 살.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보세요. 김영숙 씨, 제발.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진우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살았구나.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시야 한 구석에 낯익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깼나 본데? 진우인가? 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은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들 최민준과 그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며느리 이수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너희들이냐? 진우는 어디 가고? 엄마,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최민준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달싹였지만 입술 한쪽이 마비되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쳇 말도 못하네. 완전히 갔구만. 최민준이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걱정이나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귀찮은 짐짝을 보는 듯한 눈빛.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까? 네, 방금 눈 떴어요. 선생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망 없는 거죠? 가망이 없냐니. 자식이 의사에게 할 첫마디가 고작 저거란 말인가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119가 빨리 도착해서 급한 혈전 용해술은 마쳤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살았네요? 최민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미가 살았다는데 아쉬워하다니.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뇌혈관 일부가 아직 좁아져 있어서 재발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편마비가 심해서 당장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서 정밀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평생 휠체어 타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살 수 있다. 치료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다. 나는 의사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앰뷸런스 수배하겠습니다. 보호자분, 전원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죠.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준이 그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잠깐만요. 전원이라니요? 서울까지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노인네 몸도 약한데. 보호자분, 여기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더 위험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어머니 연세가 75세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수술을 또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계시게 하는 게 효도지. 괜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보호자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자분 의식이 또렷하신데 치료를 포기하시겠다고요? 의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민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연명 치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평소 뜻이기도 하고요. 그냥 여기서 퇴원시켜 주세요. 제가 알아봐둔 요양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양병원이요? 거긴 치료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 가시면 환자분 영영 못 일어나세요. 아, 진짜 말이 많네. 내가 아들이라니까요. 내 어머니 내가 모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당장 퇴원 수속 밟아줘요. 최민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놈은 지금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치료를 막아서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냐. 나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의사가 내 반응을 살폈습니다. 보세요. 환자분이 거부하시잖아요. 이 상태로는 퇴원 못 시켜드립니다. 거부는 무슨, 아파서 저러는 거잖아.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의료과실로 고소할 거야. 늙은 노인네 데리고 돈벌이 하려고 수작 부리지 마. 최민준이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의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보안 요원을 부르겠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최민준이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었고 구석에 있던 이수진이 천천히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서울 가면 고생만 하세요.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이수진이 내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지금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 돈 쥐고 안 놔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독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병원 산속이라 공기 좋대요. 거기 가시면 아무도 어머니 못 찾아요. 그 변호사 나부랭이도 못 오고요. 거기서 그냥 조용히 주무시는 듯이 가세요. 네, 악마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 내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마비된 왼쪽 팔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게 해결해요. 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게. 최민준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산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 지장만 찍으시면 서울 병원이든 미국 병원이든 다 보내드릴게. 수술시켜드린다고. 그러니까 찍어. 치료를 볼모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장을 찍으면 나를 살려주고 안 찍으면 요양병원에 가둬 죽이겠다는 협박.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전 물려 키운 자식이 내 목숨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찍어. 빨리. 최민준이 내 오른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싫다고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쉰 소리만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오그려 주먹을 쥐고 버텼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힘은 세가지고. 최민준이 내 손가락을 억지로 펴려고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인주 가져와. 빨리. 이수진이 붉은 인주통을 열어 내 엄지손가락에 쿡 찍었습니다. 시뻘건 인주가 내 손가락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내 피 같았습니다. 자, 여기야. 여기 딱 찍으면 끝나는 거야. 어머니, 힘 좀 빼세요. 그래야 수술 받으시죠. 이수진이 내 팔을 누르고 최민준이 내 손목을 비틀어 서류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어디 있니? 나 좀 살려다오. 절망 속에서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기 없습니다. 아들놈이 철저하게 막았을 테니까요. 종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내 전 재산 20억,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저 종이 한 장에 날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찍으라고. 최민준의 광기 어린 눈빛이 내 눈앞에서 번들거렸습니다. 내 엄지손가락이 종이에 닿기 1cm 전 쾅.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장 그 손때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최민준과 이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숨을 헐떡이는 강진우와 그 뒤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너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최민준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며 소리쳤지만 진우는 성큼성큼 걸어와 최민준의 팔을 사정없이 쳐냈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당신들 지금 존속 학대 현행범으로 체포될 줄 알아. 진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나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진우를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진짜 아들, 나의 구원자가 왔습니다. 당장 그 손때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진우의 얼굴이 야차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목을 비틀고 있던 최민준의 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아! 최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뭐야?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최민준이 씩씩거리며 일어났지만 진우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내 친구 박정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내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가, 아이고, 이 썩을 놈들이 기어코 일을 내는구나.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진우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경찰과 의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강진우입니다. 저는 환자 김영숙님의 법적 임의후견인입니다.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와 공증문서 확인해 주십시오. 의사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의후견 계약, 의료행위 결정권 위임. 이게 사실입니까? 네. 김영숙님은 건강하실 때 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 해도 제 동의 없이는 환자의 거취나 치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민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후견인? 웃기지 마. 내가 친아들이야. 피 섞인 아들보다 센 법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직접 선택하신 법적 보호자가 바로 접니다. 당신들은 지금 후견인의 직무를 방해하고 환자를 협박해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존속 학대 및 특수 강요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주세요. 진우의 외침에 경찰관들이 최민준과 이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민준 씨, 이수진 씨,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경찰서로 가시죠. 이거나, 엄마, 말 좀 해봐. 저놈 사기꾼이잖아. 최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내 눈빛을 읽은 진우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아무도 어머니 못 건드립니다. 최민준과 이수진은 경찰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들의 악다구니가 울려 퍼지다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합니다. 제일 빠른 헬기나 구급차 불러주세요. 진우의 지시에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자가 물티슈로 내 손가락에 묻은 붉은 인주를 닦아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수가 고생했다. 이제 살았다. 나는 마비되지 않은 오른손으로 정자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그리고 진우야. 서울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비되었던 왼쪽 팔다리에 감각이 돌아왔고 어눌했던 발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VIP 병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기대앉아 진우가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달다. 아주 달아. 진우가 리모컨을 들어 벽걸이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70대 노모의 치료를 막고 재산 증여를 강요한 40대 아들 부부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손가락을 억지로 꺾어 지장을 찍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요.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최민준과 이수진이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스마트워치 녹음 파일이랑 정자 이모님이 찍은 동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아마 직장에서도 잘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겁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내 자식이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페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똑똑.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아드님이 오셨는데요. 무릎 꿇고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난리인데. 경찰 부를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진우야, 들여보내라. 잠시 후 쭈뼛거리며 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침대 아래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최민준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진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진짜 그러려고 안 했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나갈 데도 없어. 최민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핑계뿐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준, 고개 들어라. 최민준이 희망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널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내 손가락 꺾어가며 도장 찍으려던 그 순간 내 아들은 죽었다. 너는 이제 나한테 남이다. 엄마, 핏줄이잖아. 천륜을 어떻게 끊어? 천륜? 내가 먼저 끊었다. 부모 목숨 담보로 돈 요구하는 게 천륜이냐? 내 재산 20억, 사회에 다 기부했다. 너한테 갈 돈은 10원 한 장 없다. 뭐라고? 기부? 엄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돈 이야기가 나오자 최민준의 눈빛이 다시 독하게 변했습니다. 역시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베개 밑에 넣어뒀던 낡은 일기장을 던졌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쓴 일기장이다. 거기 보면 내가 썼지. 엄마 호강시켜 줄게요라고. 그 일기장 가지고 나가라.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엄마. 진우야, 내보내라. 내 어머니. 진우가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최민주는 끌려나가면서도 내 돈, 내 아파트를 외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나는 긴 숨을 토해내며 침대 헤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옆에 있던 정자가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 온 뒤 갠 하늘에 무지개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을 휘몰아치던 탐욕의 비바람도 이제야 멈췄습니다. 나는 텅 빈 것 같으면서도 꽉 찬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퇴원 후 3개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 나는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혀 매매 계약서 위에 힘주어 눌렀습니다. 꼭 선명하게 찍힌 내 이름 석자, 김영숙.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내 과거와의 작별의식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하셨어요? 지팡이도 없이 걸어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감탄했습니다.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웃었습니다. 죽다 살아났는데 지팡이가 대수겠어요? 내 2 다리로 걸어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리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유, 그래도 20억짜리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셔서 금방 나갔네요. 정말 파시는 거 후회 안 하시죠? 후회는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합니다. 통장은 여기 적힌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나는 중개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 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숨죽여 살았던 감옥 같은 곳. 이제는 정말 안녕입니다. 영수가, 저만 치서 친구 박정자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은 잘 끝났어? 방금 도장 찍고 나오는 길이야. 돈 들어오면 바로 쏘마. 오늘 우리 한우 먹자. 한우가 문제냐? 너 소식 들었어? 최서방이랑 그 여우 같은 며느리 말이야. 정자가 내 팔짱을 끼며 속닥거렸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또 무슨 사고 쳤어? 사고 정도가 아니야. 둘이 이혼 소송 붙었는데 난리도 아니래. 며느리는 내 아들이 빚 숨겼다고 사기 결혼이라며 위자료 청구했고, 내 아들은 며느리가 너 학대 주동자라고 막 고소했제. 아이고, 끼리끼리 잘들 논다. 그래서 둘 다 전세 대출 연장 안 돼서 쫓겨나고 지금은 각자 고시원이랑 월세방 전전한다더라.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 팔려서 마트 알바도 못 구하고 있대. 정자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아파트가 지들 것인 양 거들먹거리고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던 기세는 어디 갔답니까? 잘 됐네. 싸구려 월세방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보라지.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너 진짜 괜찮아? 그래도 아들인데 마음 안 아파? 정자가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살폈습니다. 나는 정자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자야, 나 병원에서 죽다 살아날 때 깨달았다. 자식이라고 다 내 편 아니라는 거. 나한테 자식은 내 손가락 꺾어가며 도장 찍으려던 그 순간 죽었어. 지금 저기 있는 건 그냥 남이야. 아주 질 나쁜 남. 독하다, 김영숙. 그래, 마음 굳게 잘 먹었다. 가자. 내가 오늘 기분이다. 커피는 내가 살게. 우리는 팔짱을 끼고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일주일 뒤 강진우가 자라온 보육원 강당.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영숙 후원자님, 여기 좀 봐주세요. 웃으세요. 나는 커다란 기부 증서를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진우가, 그리고 보육원 원장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기부금 10억 원 기부자 김영숙. 내 아파트 판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이미 보냈고요. 카메라 앞에서 나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들 놈한테 줄 때는 10원 한 장도 아까웠는데 아이들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니 10억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오늘 기사 엄청 크게 나갈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진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기사는 무슨,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내가 판을 키웠잖아. 에이, 이런 건 널리 알려야죠. 그래야 나쁜 마음 먹는 자식들이 뜨끔하죠. 그리고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진우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차 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자유요. 어머니 쓰러지시고 방치돼 있었잖아요. 제가 싹 정비하고 타이어도 새 걸로 갈아왔습니다. 언제든 다시 떠나시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잃어버린 꿈까지 챙겨주는 이 세심한 마음. 진우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아들은 엄마 닮는다잖아요. 제가 어머니 닮아서 손이 좀 큽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닮은 모자였습니다. 며칠 후 경기도 근교의 실버타운. 와, 여기가 실버타운이야, 호텔이야?
영수가 우리 진짜 여기서 사는 거 맞아? 정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로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번쩍하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지. 정자야, 우리 이제 밥 안 해도 돼. 청소도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준단다. 우리는 그냥 놀기만 하면 돼.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네. 남편 복은 없어도 친구 복은 있다니까. 우리는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푹신한 침대, 그리고 테라스 밖으로 보이는 숲뷰가 일품이었습니다. 야, 김영숙. 나 여기서 100살까지 살 거야. 아니, 120살까지 살 거다. 정자가 침대에 대자로 누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아서 그 돈 다 쓰고 죽자. 남기면 뭐하냐, 똥돼지. 우리는 짐을 풀고 실버타운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수영복을 입고 물장구를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물속에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도 이렇게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오후, 진우가 양손 가득 간식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모님, 저 왔어요. 오, 우리 아들 왔어? 어서 와라.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진우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자, 자유호 수리도 끝났고 내 몸도 다 나았으니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나야지. 어디가 좋겠냐? 어머니, 이번에는 서해 쪽 어떠세요? 안면도 가서 꽃지 해수욕장 노을 보시면 기가 막힐 텐데요. 진우가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해라. 좋지. 조개구이도 먹고. 저도 휴가 내고 합류할게요. 운전 힘드시면 제가 하고요. 어머, 강 변호사 오면 나야 좋지. 짐꾼 하나 생겼네. 정자가 맞장구 치며 좋아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나는 문득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일기장을 봤던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문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지옥문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비상구였습니다. 그 일기장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들 눈치 보며 식모처럼 살다 비참하게 갔을 겁니다. 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였던 셈입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진우가 내 얼굴 앞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인생 참 재밌다 싶어서. 진우야, 나 영상 하나만 찍어다오. 영상요?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휴대폰을 들어 나를 비췄습니다.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레디 액션. 나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세 가출 소녀, 아니, 가출 할머니 김영숙입니다.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했죠? 늙은이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요. 천만에요. 나는 팔을 활짝 벌려 실버타운의 풍경과 내 친구들, 그리고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집 나오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고 사니까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절대 안 늦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식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참고만 계신 건 아니고요. 다 걷어치우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납니다. 컷. 와, 어머니. 대박인데요? 이거 올리면 조회수 100만 각입니다.
진우가 감탄하며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자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김영숙, 너 아나운서 해도 되겠다, 야. 하하, 20억짜리 수업료 내고 배운 인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시원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테라스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가장 화려하고 뜨거운 정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도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자, 다음 목적지는 안면도다. 자유호 출발 준비. 출발. 진우와 정자가 합창했습니다. 우리의 웃음소리가 노을빛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일기장에서 시작된 내 인생의 반란은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닙니다. 내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일기장에 적힌 지옥이라는 단어는 김영숙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그녀는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2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자유와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75세의 나이에 스스로의 인생을 운전하기 시작한 김영숙님의 용기 있는 선택. 텅 빈 껍데기 같았던 가족 대신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얻은 그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 희생하며 나를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김영숙 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은 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가장 이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뜨겁게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